깨와버립니다. 이승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종구 실장이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위증죄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법방해죄는 없다. 네네. 그런데 위증죄는 그 자체로는 중형이지만 네네. 이게 좀 입증이 쉽지 않고 예, 뭐 예. 그렇다. 이 현실 상황이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위증과 관련돼서 이제 모해 위증이라는 죄가 구속 요건으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1년 이상 형 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 이제 증언과 관련돼서 재판부는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 충분히 증인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진술이 조작돼서 정교하게 들어올 때는요. 거짓말을 할 때 100% 다 거짓말을 소설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99%의 진실에 팩트를 썩죠. 한 스푼의 거짓을 섞습니다. 구별이 거의 쉽지 않아서 증인 신문을 통해 갖고 그것을 규명을 하려고 한다면 장시간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사법부의 재판 시스템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이 특정한 어떤 증인 재판과 관련돼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와 같은 위증을 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시스템도 그렇지만은 판사들이 이게 위증이냐 아니냐라고 의심 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거 어떻게 판별해요? 이게 위증이다. 위증이다 아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객관적 증거를 갖고 반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있으며 당시에 어떤 말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경우에는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위증교사 당했다고 주장하는 증인 있잖아요. 네네. 그거면은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제 위증이라고 하게 됐을 때는 말로 가지고 사실관계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정도까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말씀하신 녹취록이라든지 또는 그에 관련된 문서라든지 당시에 존재했었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이 돼서 정반대의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를 정반대로 또는 설명해야 될 사람이 설명하지 않는 형태로 숨기는 형태의 진술을 했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위증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증죄가 인정이 되면 형은 중형이 나오는 게 마땅한데 또 별로 형도 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모양이죠. 위증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게 세려면 무고는 더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고 위증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구조상 많이 이미 약화돼 있고 1년 정도 형량 선고하는 게 최대치인데 실제 법감정상으로를 보면 한 징역 20년을 때려서 맞게 되는 이런 형태의 사안은 무고도 그 정도를 맞아야 균형이 맞겠죠. 또 위증도 사실은 중요한 증인 또는 증언 관련된 조작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처벌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과 관련돼서 충분히 위증을 수사하고 조사하려고 한다면 근본 사건 자체가 액자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생활이 있고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찍어서 영상으로 돌아가는 TV 안에 있는 걸 또 보는 것 같은 이런 이제 그런 이중 구조가 되거든요. 사건이 사실은 2배, 3배로 복잡해집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세상 이게 위증이나 위증교사나 무고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 같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버티면 되더라 하는 이 잘못된 인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이 사법부의 양형 기준도 적어도 위증이나 무고 경우에 좀 대폭 높이든지 하는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 고성국 TV에서 고 박사님께서도 계속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국회 예산으로 사실 사법부 예산이 더 좀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도 있고 판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국가 예산 전체의 비중상으로는 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액 자체가 고정된 상태로 더 많은 사건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국회가 사실은 안 하는 거고 네. 여태까지 보면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말만 많이 하고 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예산조차 늘려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고 문제 삼고 사법기관에 호소를 해도 네. 그 문제가 제대로 판단되거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네. 우선 저 사법부가 제대로 그 심판하기 위한 예산 확보부터 좀 해야 물적 된다. 인적 토대가 있어야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이화영이가 회유당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일시, 장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위증하고 좀 다른 건가요? 이건 본인의 어떤 입장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요. 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위증을 할 수가 없고요. 자기 무고도 안 되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일종의 방해 행위를 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화영 씨 그 술 먹고 회를 먹었다, 회덮밥 뭐 이렇게 먹었다 했는데 연어회 뭐 네, 그 진술의 가치는 회덮밥 한 그릇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 사건 경위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화영 씨 진술 관련돼서 사건의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9월 21일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전이죠. 네. 네, 그때 체포가 됐습니다. 특가 뇌물로 쌍방울 법카 쓰고 쌍방울 급여받았다. 근데 경기도 부지사 아니냐. 네. 이 혐의로 이제 들어왔죠. 우리 현재 그 혐의도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딴 거 갖고 떠들어 대니까 그러니까 자꾸 회덮밥 얘기나 하고 이러니까 예. 근본적으로 뇌물을 쩝쩝해서 구속돼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회덮밥만 떠오르면서 자꾸 술 먹었나 뭐 이런 거만 뭐 사실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뇌물을 왜 받았냐?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랬더니 구속이 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나오는데 300만 불 얘기가 나온다, 뭐 대북 송금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럼 그 돈이 왜 갔냐? 따지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이 얘기가 나왔죠. 지금 그것도 지금 다 엎었습니다. 회덮밥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언론이 바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지금 바보죠. 근본으로 이걸 왜 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주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네. 안보수 김성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돈 그때 필요해서 방북 정지 작업했다. 네네.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북한에서 요청했던 내용 전달했다. 근데 이화영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가고 있었고 여기서 회덮밥 먹이면서 이화영이 설득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왜 설득합니까? 이화영 씨를 뭐하러 설득합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진술 부동이 된 증인이 109명입니다. 이화영이 부동의해서 109명 증인 신문했습니다. 증거가 모자랍니까? 차고 넘치죠. 이화영 씨 진술이 있으면 정치적으로는 쓸모가 있겠죠. 검사가 지금 직접 정치해서 거기 출마하실 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2024년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화영 씨 재판부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된 게 1월 9일입니다. 그때 회덮밥 얘기 나왔습니까? 나오긴 나왔죠. 옥중 노트로 살짝 나왔습니다. 옥중 노트에 그날 가서 회유당했다. 그때 뭐 음식이 뭐 제공됐다. 술 얘기는 없어요. 음식이 왜 들어왔냐? 쌍방울 그 직원들이 저기 회장님 좀 먹으라고 도시락 싸갖고 왔다. 근데 그것도 진위 여부를 모릅니다. 본인이 혼자 쓴 건데요. 옥중 노트라는 건 일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재판 받는데 뭐라고 썼을지 어떻게 알며 좀 더 가볼까요? 과거로 2023년도 12월 그 옥중 노트 공개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법정에서 이화영 씨 아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9월 달에 야 이화영 정신 차려! 이 소리 질렀던 때가 9월입니다. 6월 달에 가서 만나갖고 검사 만나서 이거 인정하고 어쩔 수 없지 않냐 코너에 몰렸다 라고 해서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3개월 만에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 소리 지렀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옥중 노트가 12월 28일 날 나왔네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왜 이런 건 보도를 안 하죠? 알겠어요. 고 박사님만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궁금합니다. 저도. 네. 알겠어요. 어쨌든 민주당은 이걸 갖고 특검 가야 된다 그러고 뭐 민주당은 특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거는 변론권 남용 수준을 넘어서서
이 심각한 문제를 전 야기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관계를 지금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서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처음에는 하도 어이가 없는지 대응을 안 하다가 이게 자꾸 심각해지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에 들어갔는데 일일이 다 전수조사도 하고 교도관들 전수조사하고 뭐 다 했어요. 출정 일지도 공개했다 그러는데 출정 일지가 뭐예요? 출정 일지라는 건 이제 구치소에서 신병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몇 시에 출정을 하고 몇 시에 돌아오고 밥을 언제 먹고 무슨 내용의 조사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계속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몇 시에 어디 가고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났고. 그렇습니다. 법정에 가는데 갑자기 그 가족이 한 명이 뛰어들어가고서 악수를 잠깐 했다. 그럼 그런 것도 쓰죠. 다 써야 됩니다. 예. 네. 그런 게 출정 일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출정은 구치소에서 검찰로 오거나 법원으로 올 때를 출정이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출발해서부터 돌아가서 다시 교도소 구치소 방 안에 들어갈 때까지 입감될 때까지를 쓰잖아요. 다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에 있으면 쓰는 것도 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동양일지 써요. 고성국 자고 있다. 책 읽고 있다. 라면 먹고 있다. 이거 써요. 네네. 이렇게 해서 24시간이 다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교도관들 중에도요. 정치적인 성향이 당연히 양쪽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도관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수원지검으로 교도관이 한 명이 오겠습니까? 여러 명의 공동피의자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공동피의자 분리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해서 그렇죠. 다수의 교도관이 붙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교도관이 36명인가 8명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검찰청에서는 지금 이거 조사하시는 거에 앞서서 재판 절차와 체포 구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사안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던 것인지를 대국민 브리핑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냐? 우리가 그분한테 회덮밥과 술을 왜 제공하냐? 본인이 쫄려서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오히려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도관들 설명하고 증거 많이 대신한다 한들 이 내용 다 빼고 술 먹었냐 안 먹었냐만 따지면 먹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거밖에 더 남겠습니까? 만에 하나 먹었을 수도 있잖아. 만에 하나를 어떻게 다 증명을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술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연어 초밥도 말이 안 되지만 나왔다면 그 얘기가 만약 6월 달에 그렇게 6, 7월에 술을 먹고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9월 달에 이화영 씨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법정에서 무슨 일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도소 아니건 밖이건 일단 이제 수감된 사람이 소주를 한 방울 입에 대도 보안과장이 사표 써야 돼요. 구치소 다 발칵 뒤집히고요. 진짜 그럼요. 그리고 전 구치소 전체 검색 들어가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진위 공방이 술이냐 아니냐 먹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상황과 관련돼서 어떤 상태에 있었고 실제 확인이 돼서 정리됐던 날짜별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자꾸 입장문만 발표하고 그것도 상당히 구치소나 이 출정 관련해서 좀 전문 지식이 있거나 변호사들 같이 아니면 저같이 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를 잘 몰라요. 출정 그러면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원지검이 공식 입장을 또는 대검이 이거는 지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이건 위해다 해서 검찰총장이 나서든지 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조사한 팩트인데 그런데도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거짓말로 하면은 그러면 정면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 정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래요? 수원지검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셔서 전체 브리핑을 하시고 홍보에 관련된 날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설명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그런 이제 설명이 될 것이다 보이고 무리한 이화영 씨의 이 회덮밥 같은 진술은 더 이상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혜경 재판에서 이 조명현 씨 녹취록에 제3자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불법 수집 증거다라고 김혜경 측에서 주장을 했던 모양인데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문제는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옳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자,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대화를 하면 그 내용을 제가 박사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해도 그건 이제 제가 안 되죠. 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의지에 따른 문제죠. 그런데 제가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계신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임의로 저희 대화를 녹음을 한다. 근데 그 공간이 이렇게 공개된 데서 둘이 얘기하는 걸 녹음을 했다. 아, 그건 안 되지. 네. 근데 이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가 옆에 있는 분이 참여는 안 했지만 들려요. 그래서 녹음을 했다. 그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가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 방으로 들어가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녹음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되는 건데 그건 불법인데 여기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스태프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 앞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스태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우리 둘이 하는 얘기인데 저 분들한테 공개된 대화죠. 그러니까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도청이냐 감청이냐 목소리를 낮춰서 하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다르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배경 지식 갖고 설명을 드리면 조명현 씨하고 배모 씨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저랑 박사님처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대화하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또는 신경 쓰며 그냥 자기들끼리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거기에 제3자의 여성분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소리가 섞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 야, 대화를 안 하는 사람 저 여자 목소리가 들어왔다는 건 저 사람이 말하는 거가 녹음되는 거. 저 사람한테 불법을 저질렀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지 대화 나누는지에 상관없이 듣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대화가 들려도 되고 말아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되나? 그냥 자동차 빵빵 소음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러면 동의해서 그 목소리는 자동차 크락션 그거 주인 찾아가지고 또 처리해야지. 아까 팡팡 소리니까 소음 때문에 문제다 또는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쌍방 동의하에 이 소리랑 이런 거 정리하는 기술자를 불러서 그럼 그 소리를 빼고 나머지만 갖고 하자. 이런 되잖아요. 알겠어요. 예. 변호사가 이런 꼼수나 이런 거 생각해내느라고 그렇게 어려운 공부하고 그럽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올바른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잡음을 집어넣어서 실제로는 밖에서 서로 상관없는데 믹싱을 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내용이 전혀 두 사람의 대화에 상관없는 그거는 포렌식에서 나오잖아요. 손댔다는 게. 저랑 박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자유파를 잘 이렇게 할 것이냐.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옆에 있으면서 한마디로 속삭속삭 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는데 우리는 못 들었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자유파를 전복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서는 갔는데 나중에 녹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날 때는 또 제외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제외시킬 것이냐, 맥락상의 문제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다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 절차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만 또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네. 그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의대 문제, 의대 정원, 의료 개혁, 의료 사태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율적 개혁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의대에서 정원 늘렸겠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국민적 의지를 대통령께서 결집을 하셔서 증원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의료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부가 지금 대화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선 지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돼요. 그리고 2,000명 정원도 사실상 그 고소하는 거를 포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라고만 주장하고 무슨 숫자를 대안으로 내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그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이 의료계를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의료계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모든 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개가 다 그렇구나. 네, 모든 개는 개조직은 다 겨이. 개조직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개주가 모여 있는 개돈 내는 개도 똑같습니다. 전체가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보고 눈치 보고 에이 괜히 돌 맞지 이러면 다 침묵하죠.
그 개별 물어보면 사실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이 복잡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아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네.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고 MBC가 1시간 반 동안이나 이 오보를 했고 자막도 그렇게 띄었어요. 네. 그 바람에 막 주식이 막 출렁대고 폭락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네. 이 오보,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은 떨어지죠. 네. 그런데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 그러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언론사가 책임져야죠. 손해배상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 관련돼서 언론사가 정상적으로 그 기사를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토를 스스로 못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시키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MBC가 올해에만 법정 제재 21건 받았거든요. 네. 법정 제재는 다 감점이 수반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TV조선 제호가 그 조작 사건 때도 0점 몇 점 가지고서 제호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MBC는 이거 정상적으로 심사하면은 제호가 못 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방송사 문 닫아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대마불사 믿고 지금 배째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좀 대마불사 있잖아요. 네. 큰 거 무너지면 여러 근로자들 가정이 공격당할 수 있고 무너질 거라 하는데 만약에 MBC 정도 되는 그런 방송사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수주체 결정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예. 부담스럽다라고 회피를 하게 되면 좀비가 사람이 됩니다. 네, 사람이 좀비가 되고요. 그럼 좀비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도 수술할 때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병을 키우면 다 죽는 거죠. 전염병도 막을 때 빨리 막아야 되는 거고 안 막고 내버려 두고 인권만 생각하다가는 큰일 볼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와 공정한 집행 그리고 행정 목적적 필요성 그리고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그리고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정보에 대한 오접근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미국 본토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이 붙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상태로 만약에 그걸 팩트라고 기반을 해서 다른 형태의 의사 판단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면 네.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MBC를 고소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랑 미국에서 문제를 해서 형사 고소를요? 예. 국가 고건이 있는데 설마 아니 대한민국 사법부에 엎드려서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법리적으로는 성립이 되지만 네, 외교적 항의는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항상 그 사실과 자유를 공명정대하게 추구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과 고성국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공여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슬기롭게 인내심을 갖고 그러나 귀찮아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것이 이 자유인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납득이 안 되는 가족들 중에서의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고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투쟁과 함께 설득 그리고 이성과 감정을 같이 나누어 나가는 그런 행복하고 즐겁고 뜻깊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